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만 1년하고 첫 번째 날 하는 날이고요. 또 12.12 사태가 무려 45년 전에 일어나서 이 나라의 국헌이 정지됐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방금 속보가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씨가 현재 이 내란 혐의자이면서 현직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석열 씨가 긴급 담화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내용을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계엄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요. 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윤석열 씨의 반격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미치광이 헛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정교한 반격이고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 부대를 결집시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보시면 매일 수천 명의 계엄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윤석열 씨는 현재 내란 혐의자인데 내란 혐의자가 그분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그대로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대선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대통령 당선자죠. 그 지지자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의회로 난입해서 이 의회가 일시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태를 자극했던 게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것에 대한 애매한 태도, 선동하는 듯한 이 말이었고 그 모델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2차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지지자들은 결집해라라고 지령을 내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론입니다. 탄핵이 확실시 되죠. 오늘 아침에 한동훈 국민의당 당대표가 이 국민의힘도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의원들은 자유투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이번 주 토요일에 최소한 늦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직무는 정지되지만 탄핵 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씨가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전부 다 낭설입니다.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나와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을 음모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4월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6월에 부산에서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군의 시설을 촬영했다. 네, 그런 일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선 부정선거와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군을 촬영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근데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음모론입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를 하고 일부 점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도 지금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담화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한 일이 있었고 다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부정선거의 주장, 부정선거 황교안 씨라든지 민경욱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민주당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고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는 부정선거 아닌 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이 되신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면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해킹 사건과 이 4월 총선을 근거 없이 연결시키면서 부정선거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특히 이미 그 사실을 이런 극단적인 음모론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잔뜩 했습니다.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근거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죄를 또 언급을 했고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막으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방해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상관없는 두 가지 일, 간첩죄의 대상을 넓히는 것과 그리고 중국인들이 부산에서 드론을 띄운 그 일 사이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면서 우파 유튜버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을 또 확산하는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 제가 두 번째 이야기했죠. 윤석열 씨의 반격, 두 번째 전략.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을 공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자, 이미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에 부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전시나
이 비상계엄, 전시나 또는 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건 뭐 그렇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비상사태였다고. 또 마지막으로 조기 대선 구도까지 염두에 둔 발언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오늘 이 대통령 발표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 연결돼 계신가요? 네. 장윤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시죠? 네,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또 급박하게 이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설명이 있을 거라는 그 보도가 타전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다시금 안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자기 정당성, 이 부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어떤 부정선거의 의혹, 그리고 뭐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농단, 그리고 방탄국회를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이번 계엄이 위헌위법적이고 사실상 내란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걸 자백하는 것과 진배 없었다라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주장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흔적은 보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계엄 취지를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간첩죄 확대에 대한 국회의 네. 반대라든지 또 선관위의 북한의 해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간첩죄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간첩죄로는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좀 짚어보자면 뭐 중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군사 시설이나 군사 훈련 상황들을 이 영상으로 찍었던 사실이 적발됐는데 잡고 보니 사실상 수년간 한 2년 동안인가요? 그런 부분이 드러났지만 이게 뭐 사실상 민주당 때문에 간첩죄로도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지난 국회 때 민주당 의원들 3명인가요? 간첩죄로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법원 행정처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관한 법들과 이게 통일이 돼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어서 이 논의차 보류가 됐던 거고요. 이런 간첩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정확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마치 맞는다는 전제하에 선관위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북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국정원에서 필요가 있었지만 계속 버티다가 마치 내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매우 소극적으로 응했던 점이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선관위는 계엄과 관련해서 총칼을 든 군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통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합법적인 계엄이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몰각한 채 본인이 한 부분은 완전한 정답인 양, 완전 합법적인 행위인 양 설명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자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탄핵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탄핵 네. 심판을 대비해서 네. 변론서에 쓸 내용을 아.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법리적으로도 방어 국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을 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위시해서 고검장 출신 등 뭐 호화 변호인단을 꾸민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대통령 또 스스로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은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당연하지만 앞으로 탄핵 국면이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도 본인의 방어 논리를 오늘 그 단면을 국민들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방어 논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 전 없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계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헌법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셨겠지만 전시 상황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입법농단이다, 반국가주의 세력들의 뭐 칼춤이다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을 썼지만 그런 것들은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내용을 말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관계가 틀린 것 같아서. 근데 그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실상 야당이 용인하고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 북한이 이런 활동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몰라서 이것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통령 스스로는 본인이 자유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이른바 북한 종북 세력과 같이 야합을 해서 모든 국정 운영에 뭐 발목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 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계엄 국면에서 이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오물fun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부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반국가주의고 반민주적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계엄과 관련해 정당성을 국민들께 호소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엄이 사실 경고용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의 형식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비상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라서 비무장 병력을 보냈다.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처음부터 해제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의도가 없고 실제로 계엄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내가 주말에 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왜 이런 평의를 했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대국민 담화 중에 가장 납득되지 않고 헛웃음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본인 이야기한 대로 경고성 계엄이란 건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계엄이란 건 경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엄포를 넣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던 자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무장 병력 운운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탄이 장전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탄이 반입됐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무장 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설사 계엄이 정당하더라도 국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제 표결만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이 부분에 시간을 벌어준 듯이 이야기하는데 거짓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뭐 열 몇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잡아들여라.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증언이 특정 사령부에 나와서 사령관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국회 관계자 출입을 본인은 막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증언에 대해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게 내용 중에는 군 관계자들은 다 병력 이동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법원에서도 소송을 할 때 정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관계 주장이 막 쏟아져 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같은 경우인 거죠. 대통령은 나는 군에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난입하라고까지 시킨 적은 없다. 그런데 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직접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느냐 확인을 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첫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두 번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바꾸고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국면 속에서 지시가 없다면 군이 그렇다면 거기 국회에 난입을 하고 총을 들고 국회에 침입할 아무런 동의는 없습니다.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헬기까지 띄어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갔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허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당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 다 거짓 선동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탄핵 서두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거대 야당 대표 유죄 선고가 임박하니까 이걸 피해서 조기 대선 치러서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헌문란 행위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법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항소심 단계가 남아 있는데 그게 당장 내일 모레 나옵니까? 선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의진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단계에 두 사건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건의 선고는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 각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를 넘기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머릿속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야당 반탄 이야기를 하지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 증인만 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거 내일 모레 끝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무도한 국민들의 어떤 평온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그것이 야당 때문이었으니까 정당하다.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양심 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인 방어 안 될 겁니다. 진실이 항상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라고 국방부에서 그제 밝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차 계엄이나 또는 다른 어떤 극단적인 지시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활용해서 다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상 법률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 당의 정권을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말로 이 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헌법 1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상 권한, 말씀 주신 대로 계엄 선포권, 그리고 인사권, 군 특수권 모두 지금까지도 대통령한테 귀속하고 있는 게 법률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절차적인 수단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가결되어야 이 공식적인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되게 되고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고시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때 국무총리에게 권한이 대행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정말 위험한 순간이네요. 정확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정확하네요. 예, 반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고 헌재에서 이 탄핵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률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다음 조기 대선까지 내다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제가 정말 공교롭게 생각하는 게 어제 이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이 아직도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광화문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계엄 지지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거짓된 이야기를 통해서 선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내란행위에 가까운 일인데 지금 윤상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아마 유튜브 영상 중에 이 극단적인 유튜브 영상들에서 다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어떻게 할지, 미국이 혹시라도 여기 개입해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인정하거나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국도 독재 국가들 많이 인정하면서 통치를 해왔거든요. 지금 뭐 아니라고 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오늘 방송에서 그 이야기 좀 깊이 있게 짚어볼 겁니다. 이 박형주 전 미국의 소리 기자 모셔서요. 한미 동맹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미국은 윤석열 씨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오늘의 이 극단적인 담화를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할지 이 이야기 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유민 변호사 마지막에 짚어주셨는데 계엄령 다시 선포할 수 있잖아요. 군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씨가 군 통수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군 움직이는 거 지시 내리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짚어봐야 되거든요. 최승병 박사가 우리 이 군사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모셔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에 대한 예측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박형주 전 미국의 소리 백악관 출입기자 모셔서 미국은 이 사태 어떻게 보고 있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또 윤석열 대통령 이 담화까지 보셨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머리가 좀 멍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에 좀 차분하게 좀 보내고 싶으실 텐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외교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였다 보니까 이번 담화에서 그 외교 안보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앞서 그 이른바 야권 세력들을 지칭을 하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원하는 대로 전국이 진행된다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서 용산에서 대국민 담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해 그 공교롭게도 2023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한미 동맹이 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에 근간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연결해 주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용산에서는 야권의 움직임들이 이런 한미 동맹을 해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분명히 이것과 다른 인식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 담화 이전에라도 지금 이미 비상계엄 선포한 지 시일이 좀 됐으니까 네. 그 이후에 이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분위기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취재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충격적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싸늘했습니다. 그리고 또 배신감인 배신감이 굉장히 느껴졌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싸늘함, 배신감, 충격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기자로서 취재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사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지금 한국의 상황들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소리 기자를 미국에서 이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 담당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미국 정부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하고 지금 이번에 이 쿠데타 사태, 이 윤석열 씨의 이 내란 사태하고
때의 미국에 반응하고 비교해보면 발언 수위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라든가 레토릭 방식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공식적으로 나온 논평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건 이제 한국 언론들이 충분히 좀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다른 데 같습니다. 안 나온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 자료를 봤는데. 일단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백악관 첫 반응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변인이 그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짧게 네. 이제 세 문장이거든요.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자료를 했는데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까요? 자료 1부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 이 담화의 핵심은 사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에 있는 자료를 여기 보시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네. 저게 배신감 표현 같은 거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여기서는 심각한 우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논평이 그 백악관 국가안보위 NSC 대변인이 트윗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건 시점으로 보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거든요. NSC 대변인이면 어느 정도 지위예요? NSC 대변인이면요, 그 미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조직이 국가안보회의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다고 보니까 그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공식 것 입장이라고 같습니다. 봐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부의 특히 백악관의 입장이 좀 정리된 담화는 첫 번째 담화보다는 두 번째 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담화에서 조금 달라진 어조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쭉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국회의 만장일치 거부권 표결 이후 한국 헌법 절차에 따라 철회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했다. 자, 앞서서 심각하게 우려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때 심각하게 우려한 대상은 뭐였습니까?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달라졌잖아요. 우려의 대상이. 정확해졌네. 딱 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그러네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요.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평화적, 민주적, 헌법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표현. 이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국민이네요. 한국 국민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해결해야 할 주체가 한국 정부도 아니고 그리고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 아니고 네. 한국 국민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놓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미국에서 그 국가와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을 좀 나눠서 성명에 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북한이나 중국, 이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행위를 비판할 때 네네. 국민과 정부를 나눠서 성명을 발표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관련된 성명에서 한국 국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요. 추석이나 한국의 명절, 한국 국민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국 국민을 따로 떼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그리고 합법적으로 민주적으로 해결할 주체를 한국 국민이라고 네.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일부에서 뭐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을 패싱했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저는 그 인식과 뭐 크게 미국 정부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대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북한 정부나 이란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미국이 쓰는 표현이 네. 북한 국민이나 이란 국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거라고 믿는다. 이런 표현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걸 우리한테 썼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그 정부의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할 때, 비판하고자 할 때 그걸 분리해서 이 정부와 우리는 국민을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 좀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와 국민이 충돌하고 있는데 우린 국민 편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그런 볼 수도 있는 해석도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국무부 부장관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오판했다. 네. 이런 얘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정말 일단 먼저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나온 것처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거든요. 네네네. 이 커트 캠벨 부장관의 전 직책이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아시아 차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저기 오바마 정부 때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했거든요. 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외교관이고 그 이전에는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된 발언을 하고 외교적인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그 영상을 네. 먼저 좀 듣고 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Transpired over the last 24 hours in South Korea in the ROK was completely, deeply unpredictable and unlikely. And I think President Yoon badly misjudged. 크게 오판하고 있다. 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네요. 네, badly misjudged. 네, badly misjudged. 예. 이 발언이 나온 게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아스펜 안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미국의 NBC 앵커와 이제 대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외교 안보 현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으로 이 탄핵 사태 이게 계엄령 사태 질문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서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badly misjudged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단어들이 있는데 매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위법적이다. illegitimately. 그러니까 illegitimacy라는 표현이 한국 언론에서는 위법적이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을 했던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왜 어떤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할 때 legitimacy라는 표현을 네네. 하잖아요. 선거로 선출된 그렇죠. 정부는 뭐 legitimacy가 있다. 뭐 네, 그렇게 그런데 얘기했죠. 이번에 이 계엄령 선포는 illegitimacy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제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그렇죠.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5일에 네. 한국 조태우 외교장관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외교부랑 국무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도 자료도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정상 간에 혹은 국무장관 간의 통화나 정상회담을 하고 각자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명의 톤 앤 매너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조금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의 성명은 있지만 미국 정부 성명에는 없는 표현이 있고요. 미국 정부에는 있지만 한국 정부에는 담겨 있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각각 정부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른 방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성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좀 다른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한국 외교부는 그러니까 국무부랑 한국 외교부랑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료화면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외교부 성명에는 뭐가 나오냐면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급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 간에 각급에서 네.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미국 정부 성명에는 이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그 통상적인 성명에는 단골 문구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했지만 미국 정부는 굳이 이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표현이 없습니까? 아예 아니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러면 네. 긴밀한 소통을 지금 당장은 일리지트먼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긴밀한 소통을 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리고 또 과연 어떤 채널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면 현직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서 탄핵 대상이 되거나 또는 뭐 하야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뭐 재판이나 수사를 앞두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과연 우리가 외교적인 행위를 해야 될지 대화를 네. 해야 될지 의문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럼 아주 잠시 봅니다. 동안 한미 동맹이 깨진 거 아닙니까? 정지됐거나. 한미 동맹이 굉장한 시험대에 지금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윤석열 씨의 그
비상계엄,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한미동맹이 대통령 오늘 담화에서는 한미동맹이 야당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박형주 기자님 말씀하시는 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내란 혐의가 있는 그 행위 때문에 한미동맹이 일시 정지됐던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흥미롭게 봤던 대목이 한국 외교부 성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 같은 그 방위 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고 이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이제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성명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면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의지가 철통 같음을 재확인했고 이 부분은 한국 외교부 성명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미국인이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점, 또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여기서 또 한국 국민이 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없고 국민이 나왔네요. 네,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부분도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거든요. 동맹에 대한 그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계속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 동맹의 위협이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 말 속에는 지금 그 용산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을 했다는 것은 경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사태 이후에 워싱턴의 그 취재원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전직 국방부 관리들이나 전직 외교관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지금 공개적인 그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발언이 이 정도라면 분명히 미국 정부는 각 채널에서 비공개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강도 높은 메시지가 사실 어느 정도의 수위일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건 참 취재가 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도 높은 압박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쨌든 또 탄핵이 이 국회에서 이 투표가 불성립되고 불발되는 그 상황이 있었고 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을 텐데 오늘 또 근데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를 또 이 윤 대통령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미국 정부에서 사실 뭐 여기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성명이나 언급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사실 미국은 한미 동맹이 일단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도 불렀고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처음에 당선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반도체 이 기업들 둘러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동맹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친한 것처럼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비판을 했을까요? 사실 그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 더 아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한국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주로 안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왜 미리 얘기 안 해줘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정부는 이걸 안보 위협,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군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 된다면 그 우리가 준비 태세를 지칭하는 용어 데프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데프콘이 그 계엄이
계엄이 발생되면 이 데프콘이 3, 2, 1 이렇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2, 1 이렇게 강화되는 상황에서는요.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이 한미 연합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안보적으로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인데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건 실질적인 안보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한국의 불안한 상황을 틈타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거나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 한국에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의 안전입니다. 그렇죠. 이런 안전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전혀 제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칭찬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의 큰 틀을 보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의 대결, 어떤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맹 가운데 거기에 선봉에 섰던 것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 정부가 보기에도 정당하다라고 볼 수 없는 계엄을 시도했다, 계엄을 발표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면이 안 서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는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들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가당착으로 보이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별일이 아니었다고 하면 정말 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하면 괜찮은데 오늘은 정말 그게 비상사태였다는 걸 굉장히 그렇죠. 강변했잖아요. 그럼 네. 정말 비상사태였다면 미국에 통보도 안 하고 계엄을 선포하면 그 비상사태가 확대돼서 데프콘이 격상되고 주한미군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의 생명, 가족들의 맞습니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나와서 이야기를 한 셈이 되잖아요. 네. 아, 정말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정권 교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민주주의 항상 가치 외교 민주주의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화당 바이든 민주당 정부 공화당은 또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예. 양쪽이 어떻게 좀 취재가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사실 온도차가 좀 낮더라고요. 먼저 민주당 측의 그 민주당 인사들의 좀 그 이번 평가나 발언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료 좀 화면이 볼까요? 혹시 준비가 네. 먼저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입니다. 던 베이어라는 하원 의원인데 먼저 여기에서 주목되는 표현이 쿠데타 시도. 민주당의 하원 의원은 이번 사태를 12월 5일이니까. 예, 계엄 네, 다음 계엄 선포 다음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 시도라고 그러네요. 단정을 했다라는 네. 그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의 표현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제이미 레스킨이라는 이 의원도 민주당의 하원 의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국 국회는 단합과 결의로 불량 대통령의 계엄 시도. 여기서 불량, 러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불량 대통령 저게 저 러그네이션이란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도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적대국 북한 얘기할 때, 이란 얘기할 때 러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불량 대통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간밤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같은 수준의 불량 국가로 미국 정치인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외교적인 정말 대참사입니다. 예. 근데 공화당은 조금 온도가 좀 다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조금 난처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공화당의 마르크 루비오 상원 의원,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VOA의 의회 담당하는 제 동료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내부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고 우리는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부의 문제다라고 네. 표현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공화당 소속의 이분도 중진인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탄핵 저기 계엄 선포 자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좀 지켜보자. 이건 한국 정치 내부 정치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기류는 민주당하고는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탄핵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한국 내부의 문제다.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좀 난처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앞서 앵커께서 모두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당시 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해서 의회의 정당한 그 의사 결정을 방해하려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의 그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운동이었던 블랙 라이프스 매터라는 그 네. 시민운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시위대가 백악관으로 행진하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벙커에 숨고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 시위를 막자라고 했습니다만 당시 합참의장이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상당히 좀 겹치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이제 공화당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든 주요 외교 안보 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톤과 기조로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스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 공화당 측 인사들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또 고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물러나는 정부지만 트럼프 공화당은 이제 그 여권이 되잖아요. 앞으로 한국 그렇죠. 정부를 상대를 해야 네네네.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여러 가지 카드를 갖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선거 때 했던 이야기들 종합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불개입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루비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장관이 되면 네. 개입 불개입을 본인이 집행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칙만 얘기하고 어떤 그렇죠. 나중에 행동을 해야 되는 빌미가 될 얘기는 좀 아껴놓는 이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정부일지는 모르지만 한국 정부를 상대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교 안보라든가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포지셔닝을 정해놓으면 그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또 레토릭 차원에서도 미리 그런 것들을 써버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껴놓는 그런 관망하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혹시 윤석열 씨의 이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그냥 계속 가면 결국에는 자기 트럼프 정부가 집권했을 때 루비오 장관이 한국과 외교를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해놨 적극으로 그렇죠. 적대국처럼 규정을 해놓으면 그때 가서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대우할 거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이래저래 이번 사태가 정말 한미 동맹에 굉장한 어떤 시험을 주는 거, 도전을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트럼프 당선자가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인 일하고 비슷해서 네. 옹호를 하고 나설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가장 즐겨 하는 얘기가 지켜보자거든요. 지켜보자. 네, 뭐 북한 문제도 지켜보자, 뭐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분은 거래에서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카드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다시 한미 간에 어떤 새로운 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한미 네. FTA도 재협상 하자고 그러고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있고 그런 거 협상할 때 카드로 내밀지 않을까? 전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워요. 그게 사실 실체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흔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받아서 그래 좋다.
좋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 예를 들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던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무장, 자체 핵무장 카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무장 카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논의하려면 동맹 간의 확신, 신뢰가 분명히 서야지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과거에는 한국에 총만 있었다면 이제는 탱크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계엄령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통보 안 했잖아. 어떻게 우리가 동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를 믿을 수 있지? 라고 틀림없이 물음표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릅니다만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그 많은 카드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에 X에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우리 언제 비상계엄 선포할지 모르는 나라에서 우리 군인들을 주둔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놓고 협상을 그렇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명분은 틀림없이 현 정부가 제공한 거죠. 정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리 출신이시니까 여기 지금 서울지국장, 미국의 소리 서울지국장이 지금 뭐 현직은 아니시지만 박형주 기자님은 서울지국장이 소셜미디어에 좀 지금 이른바 이제 뭐 오래 지난 일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동훈 이 국민의힘 당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던 적이 이제 지난 주말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일이 있는데 그건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좀 잠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명의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는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초법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엑스트라 리걸이라는 조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이에 앞서서 한국 대통령실에 과연 한국 국군은 한국 정부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공개질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그 미국의 소리가 미국 연방 정부 산하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VOA가 미국 연방 정부 산하이긴 합니다만 기자들의 개개인의 어떤 취재와 편집권은 독립적인 그 영역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미국 VOA가 전하는 보도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서방의 언론인이 보기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초법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취재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한 그런 해석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국무부 출입 기자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한국 언론에 잘 소개되지 않았던데 올 봄에 그 한국 정부가 그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공들여서 추구했던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돌이켜보면 한국 정부에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하라고 했던 거 바이든 정부 실수 아니냐? 잘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네, 미국의 기자, 서방의 기자의 시각에 보더라도 이번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예, 여기 그 BOA 서울지국장 표현대로 하자면 엑스트라 리걸해 보인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국영방송사이죠. 미국의. 예, 그러니까 국영방송사 기자이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미국의 시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미국 정부의 시각이라기보다는요. 미국 전체적인 어떤 미국을 구성하는 데는 여러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여론을 여론의 관심사를 기자라는 것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꼭 미국의 정부의 소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의 여론의 궁금증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로 이 대통령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고 또 1차 담화문에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해결책을 내놓아서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2차 담화문에서는 이른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변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상당히 좀
생채기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한미 동맹은 일단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 동맹 그 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당장한 파급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져야 할 이른바 개업 청구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우리가 트럼프 2기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치 스타일은 뭐냐면 톱다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와 직거래하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그 BOA 서울 지국장 기자의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와 이야기해야 되느냐. 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한국의 누구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멈출 수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차기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핵협의 그룹 회의 NCG라고 그러죠.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 회의 같은 네. 경우도 뭐 연기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뭐 이게 아주 즉각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지난주에 이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가 열린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에서 큰 성과라고 지금 그렇죠. 칭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취소를 했고 그리고 핵협의 그룹 도상 연습도 원래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를 했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핵협의 그룹이 지난 2023년부터 그랬고 지금 2024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가장 외교안보 그리고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대북 억지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초반에는 2023년이군요. 초반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한이 저렇게 핵무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한국에 핵무장할 역량이 되지만 이러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도출된 게 워싱턴 선언이었습니다. 그 워싱턴 선언의 골자는 뭐냐면 그래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하지 마. NPT 준수해줘. 대신에 우리가 확장 억제 해구산을 좀 더 가시화할게. 그리고 그런 걸 가시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줄게라는 그 약속이 워싱턴 선언이거든요. 그 워싱턴 선언을 집행하는 그 협의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요 NCG가 지금 세 차례 열렸고 이제 네 차례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미국 국방부가 연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사태가 어떤 여파를 끼치고 있는지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이거는 보수고 진보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적인 분들 핵무장 주장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핵무장 하자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것까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핵무기를 통해서 너희들을 방어하는 방법을 좀 협의를 시작을 해볼게 라고 그렇죠. 열린 테이블이 NCG인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비상계엄 사태, 이 쿠데타 사태, 내란 혐의자 윤석열 씨의 이 난동 때문에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국방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 거꾸로입니다. 오늘 담화문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본인이 지금 이걸 깨트리고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 전직 그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정이 취소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연기했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징벌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퍼니시먼트. 징벌적으로요. 네. 이런 짓까지 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한테 핵 우산을 더 제공하는 거는 더 위험해진다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속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미 동맹 간의 상호 신뢰와 약속에 따라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않은 것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퍼니시먼트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여쭤볼게요. 이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얼마 남아서 우리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는 와중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네요. 네. 1월 20일에 출범하니까 이제 좀 짚어봐야 될 일이 있을까요? 이런 우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2기 행정부 출범하면 바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까요?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필요한 게 그 정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간에 쉽게 말해서 상견례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의미 있는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데 지금 분명히 이제 미국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에서 특사단도 보내고 협의체 대표단도 보내겠습니다만 지난 그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때도 이제 한국 측에서 대표단을 보냈습니다만 트럼프 당시 인수위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일이 또다시 이제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주체가 되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당적으로 그 트럼프 2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외교 안보 라인 트럼프 2기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일종의 어떤 섀도우 캐비넷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형주 전 미국의 소리 기자님하고 백악관 출입 기자 지내셨는데 미국이 지금의 우리 비상계엄 사태, 이 내란 혐의자가 현직 대통령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미 동맹에 굉장한 금이 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전해주셨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강변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시 군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진 않은지 그거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최승병 군사 전문가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박형주 기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요거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이 됐네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네요.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인데 오늘 아침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을 하는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 탄핵 반대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 토요일에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동안에 오늘 아침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국민의힘 당대표 모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이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당론으로 탄핵을 정하자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탄핵 표결 때 의원들이 자유 투표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도 했고 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 출당 등등의 징계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집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비상계엄 선포 정당했다.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에 있다. 헌법적으로 볼 때도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에게 아직 군 통수권이 있단 말이죠. 군을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다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 움직일 때는 왜 실패했었을까?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보면 이 지시가 다 내려왔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불일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중요한데요.
누구보다도 이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통하신 군사 전문가이면서 또 경제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 모시고요. 비상계엄 이후의 군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군이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군 움직임 조금 짚어보기는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매일매일 생기네요. 네, 지난번 많은 의문이 있던 상황에서 그 사이에 국회에서 많은 장성들이 불려와서 이것저것 증언하면서 또 말 바꾸고 변명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실토하는 걸 보고서 참 우리 군을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뭐 그러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은 뭔가 좀 조금씩 그동안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서는 네. 야 아직도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는 정말 자신들이 얼마나 준비가 허술했는지 그것까지 그래요? 이제 실토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윤 대통령 담화에서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주요한 논리가 내가 진짜 이 비상계엄에서 다 그 장악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준비를 했겠느냐. 이거는 그냥 엄포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당연히 뭐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뭐 그날 당일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지만은 진짜 9일이나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금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준비가 허술했다. 그걸 깨닫고서 그걸 좀 어떻게 변명하는데 이용해보자.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때 보면은 어떤 군사작전의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야 이걸 도대체 누가 기획했을까 이렇게 허술한 걸 어떻게 이 작전이라고 내놨을까 싶은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일단 대표적인 부분이 그 당시에 보면은 이 공수부대가 주로 이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주변에 이렇게 비상시에 이 군 통수권자가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뭐 707 특임단이라든가 진짜 상시 비상을 걸어놓는 그런 소수의 공수특전단 소속 부대들이 이 국회나 이런 때 진입했는데 정말 의아했던 것은 사실 그 정도 병력이면은 국회를 장악하기도 굉장히 버거운 병력인데 이거의 반수 이상이 선관위를 갖다가 장악하는데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뭐 민간인들 뭐 또 체포한다고 또 동원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분산하는 거는 제한된 전력을 목표를 분산해서 낭비하는 거는 진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럴 병력이었으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뭐 여의도 주변의 교통을 차단한다든가 통신을 갖다가 여의도 주변의 통신을 마비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일에 투입됐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수 병력들이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 가서 서버 사진 찍고 앉아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었던 이 부정선거론에 너무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낭비하면서 진짜 작전을 다 망가뜨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담화를 보고서 진짜 확실히 그런 데 빠져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망상이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 데다가 네. 망상 때문에 계획 자체도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도 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일단 육안으로 우리가 다 카메라로 기자들이 송출해 주는 걸 그대로 봤잖아요. 군인들이 투입돼서 실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네. 거를 봤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오늘이 공교롭게도 12월 12일이네요. 그렇습니다. 12 쿠데타 1979년이죠. 네. 그 전두환 씨의 쿠데타. 그때는 다 장악해서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이 비극적인 광주 민주항쟁 사태까지 맞고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독재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막 싸워온 끝에 간신히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오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공포스러워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진짜 12.12가 최근 그래도 십수년 사이에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그 의미가 새삼스럽게 와닿는 이런 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실행 계획 자체는 굉장히 허술한 걸로 보이지만은 이 준비를 게을리했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뭐 과거에 김민석 의원이 계속 뭐 계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일부 경고가 나왔던 것이 네.
그때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진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징후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올 늦봄 여름부터는 확실히 뭔가 준비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관찰하셨을 테니까 그걸 좀 한번 좀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비상계엄을 계획하기 시작한 그런 계기는 역시 총선 패배. 그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이 총선 패배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마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이랑 막 수를 대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막 하다가 결국에 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빠진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무렵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그럼 비상계엄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군내 여러 가지 군인들의 성향이나 조직상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인사 이동을 통해서 차차 조직을 장악하는 이런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당시에 미스테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너무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 나온 게 다들 의문이었어요. 그랬죠. 네. 올 9월 달에 국방부 장관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들 의아했던 것이 전 장관이 신원식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이 1년도 안 돼서 물러난 거예요. 네. 이게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최소한 뭐 이분 2년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러고서 김용현 처장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타자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등장하면서 이거는 무슨 신호지라고 싶었는데 그게 설마 이 계엄까지 이어질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 군내 요직에 자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심기 위한 포석이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지금 과거 12.12와 확실히 다른 것이 그 당시에는 이 하나회라는 조직원들이 군 요직에 이미 다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모아갖고 한번 거사를 결행하자라고만 했으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상 이 김용현 라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광범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충암파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없으니까 그리고 또 신원식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고분고분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비해서 1년 선배기도 하고 또 그 정도까지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장관에 나서면서 물론 그전에도 여러 요직에 그분의 입김이 끼치긴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정지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직접 장관에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여러 요직의 주요 사령관들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수방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이 특수전사령관 이런 정보사령관 이런 분들을 그때서부터 일일이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따르겠느냐 뭐 이런 포섭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한 3개월 정도 쌓이고 지금 12월이 돼서 이걸 결행을 한 것이겠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라고 흔히 부르는 특수전사령관, 그 방첩사령관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특히 이 계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 서울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이 다 이들 사령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야전 부대들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지금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다 이제 전방 이제 이 작전 합참에서 내려오니 작전 통제선상에 다 묶여 있는 거고요.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결심에 따라서 즉시 무슨 국가 비상 상황에 동원할 수 있는 부대들은 요들 주로 이제 특수전사령부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소수 수방사와 이런 방첩사 병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12.12가 그 무렵에는 이 서울시 주변에 사실 지상부대 병력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당시 5.16으로 그때도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서울시 주변에 있는 부대들 갖다가 본인이 쿠데타로 역으로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정부대라고 해서 이 반란에 대비한 지상부대들을 많이 지정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충정부대들이 물론 공수특전단 그 당시 1공수, 135, 9공수 이 공수특전단 외에도 서울시 주변에 있는 주로 이제 기교야 보병사단이나 주변에
서울 주변의 향토방위 사단들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사단, 26사단, 30사단, 33사단 이런 지상부대들이 있어갖고 이들이 여차할 때 투입되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 계속 인구가 줄면서 국방개혁하면서 이들 20사단, 26사단, 뭐 30사단 이런 부대들이 지금 거의 다 해체가 되고 간편되거나 해갖고 지금 서울시 주변에서 쉽게 가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공수부대 병력들이 훨씬 이 유일한 가용 병력으로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딱 네 사람으로 장악을 하고 이 부대원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가 이 성공의 더더욱 핵심 키포인트가 된 것이었죠. 이번에 투입된 게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많았던 대부분이었죠. 거죠. 네. 수방사 특임단 얘기도 있었는데. 네. 수방사도 병력이 소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방사도 뭐 되게 거창하게 보입니다만은 실병력은 되게 적습니다. 수방사는 적은가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예, 수방사가 있고 또 수도 군단이 따로 있어요. 수도 군단은 실병력이 좀 있는데 수도 군단은 저 경기도 남쪽에 좀 멀리 있고요. 네. 수방사 속은 주로 이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방공여단들, 서울에 이제 곳곳에서 대공포 진지들이 있어갖고 그쪽 부대들이랑 그리고 또 수방사 밑에 우리 북악산이나 그런 쪽 원래 청와대 지키던 일경비단 그 병력들이 있죠. 옛날에는 그게 그 서울대문 같은 데 나오는 30경비단이나 33경비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통합이 돼서 지금 1경비단 속에 있고 그 1경비단에 이 대통령 경호부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쪽 과천 쪽 지키고 있는 이 35 특임단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그 병력 자체는 되게 적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대들도 일부 동원이 됐죠. 이번에 35 특임단도 일부 출동이 되고 또 군사경찰단 옛날 헌병대들 소속으로도 일부 특임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들도 요소요소에 출동을 했는데 역시 뭐 다 국회로 집중한 건 아니고 선관위라든가 이상한 데들 많이 나가서 굉장히 전력이 분산이 된 그런 효과들이 있었죠. 그 밖에 또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의 또 소수의 특임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대들은 사실 뭐 전투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어떤 진짜 특수한 임무에 투입되는 부대들이거든요. 뭐 특히 정보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과거에는 북파 공작 같은 거 하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밀한 이런 작전들을 하는 부대들이 많고 또 유사시에 적 후방으로 가서 그쪽을 교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한 굉장히 특수한 훈련들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대들 일부도 참 애석하게도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쪽을 체포하고 그런 쪽에 대기시켜놨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참 이런 부대들까지 동원해야 되나 참 너무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격이 다른 부대들도 동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방첩사나 정보사 이런 곳들은. 네. 아주 특수한 임무들. 그러니까 방첩사는 말 그대로 방첩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보안사, 기무사 그쪽이지 않습니까? 방첩사는 지난번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이 계엄 그 문건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조직이 엉망이 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요원들 자체들이 조심조심 다시는 그런 일에 안 걸려들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 특임대를 억지로 끌고 와서 뭐 또 선관위 장악한다 거기서 서버 증거 압수한다 이렇게 대기해 놨는데 방첩사 부대들도 과거에 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참 이리저리 핑계대고 뭐 직접 만들어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게 방첩사죠. 네. 그 방첩사가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걸려들면은 끝장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을 때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다고 하고 일부 좀 태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오히려 현장 요원들이 더 이 의식이 높았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네요. 사령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령을 하다를 하고 그랬다는 게 참 통탄스러운데요. 네, 그만큼 지금 요 주요 요직 사령관들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이미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 그때서부터 작업을 한 모양인데, 그렇죠. 내 말을 적어도 거역하진 않을 사람들을 계속 심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강직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뭐 세평을 들어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장관님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일단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책임은 못 집니다. 최소한 그 정도 사람들로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다 나와가지고 뭐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계엄사령관이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 돌아가서 특전사,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네. 많이 투입됐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 건가요? 지금까지 증언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그 특수전사령부 뭐 처음에 나와서는 그분 특수전사령관도 굉장히 말을 나도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핵심인데 이걸 당일에 알려놓고서는 이게 동원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특수전사령관은 최소한 뭐 한두 달 전에라도 분명히 장관이랑 뭔가의 확실한 모의를 하고서 다만 이제 여단장들 실제 여단장이나 그 밑에 부대까지 언제 하달했는가는 아직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래도 밑에 여단장들에게까지 최소한 뭐 며칠 전에는 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네. 그래야 부대가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물론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려줬는지는 그것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그래도 적어도 부대가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뭐 중요한 훈련이건 아니면은 지금 북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이유에서건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원되기 하루 전에 또 이제 특수전사령부에서 거기 부사관들 임관식이 있어갖고 거기 또 한번 여단장들이 다 집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아마 모아놓고 내일 뭐 중요한 작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적어도 다 대기를 해놓고 부대 상황 잘 관리하고 있어라. 뭐 그 정도 얘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상겸 선포 하루 전에 네. 뭐 임관식에 다 모였단 말씀이시죠? 네, 아.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단장들이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밑에 부대원들한테도 알리긴 알렸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임무는 알리지 않고 그건 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뭐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것만 해도 밑에서 정확한 목적은 아니고 중요한 훈련이 있다. 그 네. 정도까지는 하고 비상대기를 걸어놨는데 그날 이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게 잘 출동이 안 됐던 거죠. 뭐 네.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 공중 작전 통제가 미리 통보가 안 돼 갖고 이 방공 부대에게 사전 조율이 안 됐던 문제들도 있고 네. 헬기가 뭐 40분 늦어졌다 그 얘기죠? 그 얘기도 있고 또 그날 각 부대들에서는 작전이 취소되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날 눈도 내리고 날씨가 되게 안 좋아갖고 네. 훈련 상황에는 그런 때 무리하게 헬기를 띄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그냥 오늘 훈련 못 하겠지라고 이제 대비를 설렁설렁 하고 있었는데 이 뒤늦게 특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무슨 소리냐고 이거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뭐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움직이느라고 또 지연된 네.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이 되어서야 이 행선지가 국회인 걸 알고서 다들 병력들도 화들짝 놀랬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봐서 네. 그러니까 위 차원에서 적어도 뭐 이 사령부와 이 핵심 지휘관들 계통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이 위장해서 이 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은 밑에와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 밑에 이 장병들은 정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아, 그러네요. 이번에 투입된 부대들은 또 지방에서 이 공수부대가 서울로 올라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이정환 대표 지난번 이 방송에서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부대도 다 특전사 소속인 거죠? 네, 아무래도 특수전사령부가 초반에 아무래도 이 생각이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특수전사령부 병력들부터 일단 동원하고 그 다음부터 병력 소요가 점점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차차차 증원 병력을 어떻게 모으면은 대세가 굳어지면은 그래도 지휘관들이 따라오겠지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특수전사령부 예하 병력들이 서울시 주변에 제일 가까운 부대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 1공수 그리고 1공수랑 저기 9공수 쪽이 제일 가깝고 그리고 3공수가 저쪽 특수전사령부 바로 그 옆에 있으니까 또 제일 투입하기 쉽고 그쪽 병력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1공수, 9공수, 3공수. 이거 네. 어디쯤이에요? 서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기밀인가요? 네, 기밀이라서 저는 웬만하면 물론 네. 다 아시겠지만은 네네.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네. 있습니다. 네. 1공수는 사실 그 김포공항 옆에고 서울 굉장히 가까운 네. 쪽에 있고 그리고 뭐 9공수는 역시 인천 그 가까운 네. 쪽에 있고 이 3공수는 특수전사령부 바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전사령부가 저 이천 쪽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쪽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대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얘기 나왔던 거는 그 외의 부대들이 있죠. 또 7공수와
이제 11공수 네. 그리고 13공수가 있는데요. 네. 7공수와 11공수는 전라도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은 그래서 굉장히 먼 쪽에 있고 13공수는 저기 또 충북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 주변에 있는 그 공수 특전 여단들로 뭘 처리한 다음에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그 지방에 있는 부대들까지 불려올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네.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마음에 그 정도 가곤 했겠죠. 설마 초반부터 이병력으로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했을 거고. 예, 근데 초반부터 그 많은 지휘관들을 포섭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일단 저질러 놓고 지금 이 계엄이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그때 되면 또 많은 지휘관들이 소극적으로 또 상황에 그렇다면 따라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부대들 그때는 아마 지상 부대들까지도 동원할 계획도 있었겠죠. 지상부대. 네. 지상부대라고 하면은 이 정규 네, 병력들. 일반적인 예. 특수부대들이 아닌 특수부대가 일반 아닌. 육군 부대들 갖다가 좀 멀리 있지만은 그래도 요 서울시 북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고양이라든가 저기 일산 쪽이라든가 저 양주 쪽에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부대들을 여차하면 또 투입할 그럴 생각도 분명히 했겠죠. 그 12.12 사태 때는 그런 병력을 그렇죠. 12.12 때, 거죠. 네, 12.12 때 또 많이 비난받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12.12 때도 서울해범으로 많이 익숙하시겠지만은 뭐 초반에는 그 당시엔 1공수, 3공수, 5공수 이쪽을 다 투입해 갖고 그쪽을 먼저 이 서울의 육군본부와 이런 여러 가지 요철 갖다가 다 장악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병력이 부족하고 그 당시에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네. 수경사 이하 병력들을 갖다 계속 동원하겠다고 압박을 하니까 그때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노태우의 구사단이었지 않습니까? 구사단. 그러니까 네. 거기는 특수부대가 아닌 거죠. 아니죠. 그게 북한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는 부대인 그게 거죠. 결정적이었는데요. 뭐 구사단이 사실 1군단 수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서울 방어에 서쪽 방어에 굉장히 중요한 전방 부대 중에 하나인데 이 노태우 그 당시 사단장이 이 구사단 병력을 빼갖고 이 서울 시내 증원 병력으로 진입을 시키는 바람에 12.12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예, 그 당시에 뭐 이 서울해범에 잘 묘사가 돼 있지만은 수경사 그때 수방사의 전신인 수경사에서는 병력 자체가 그때도 적었습니다. 사실은 일단 30경비단이랑 33경비단이 그 당시에도 핵심이었는데 그거는 이미 뭐 장세동이 그 당시에 장악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전두환의 측근 장세동이죠. 네, 이미 뭐 다 보안사단 그 33경비단 사령부에 모여갖고 다 그걸 조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부대들 그래도 그 충정부대에 속해 있던 부대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24단이라든가 26사단 뭐 이런 30사단 같은 부대들을 갖다가 그때 동원하려고 장태환 사령관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쪽도 소속은 그 당시에는 그 1군단 그 당시에는 일야전군 소속이었죠. 네. 그래갖고 그쪽에 이 허락을 받아야 삼야전군이었죠. 그쪽에 얕은 야전군 소속의 이 허락을 같이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육군본부에서 그걸 허락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동원에 실패하면서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된 다음에는 지상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원활하게 동원돼서 완전하게 장악하느냐가 핵심이 될 텐데 아마 뭐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 김영현 장관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텐데 이 사전에 포섭은 못하고 있다가 뭐 상황이 진정이 되면 거기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게 나자빠져 버린 거죠.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도 삼성 장군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통제 안 되고 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 특히 만약에 나중에 더 병력이 필요해졌을 때 과연 그거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도 좀 의문인데. 네. 그거 예측 못했을까요? 뭐 예측 못할 분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사실 김영현 전 장관이 이 수도 주변의 방어 병력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분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분이 지금 언급해드린 서울시 주변의 여러 이 충정부대들의 요직들을 다 쫙 거쳐간 엘리트예요. 네. 그래서 육사 38기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군 초급장교 시절에 거쳐갔던 곳들이 아까 그 수경사 30경비단 거쳐갔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부대인 뭐 지금 55경비단 거기 그 당시엔 경비대대였죠. 55경비대대 거기서도 지냈었고 그리고 나중에 1경비단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게 30경비단과 33경비단이 1경비단으로 합쳐진 다음에 네. 여기 경비단장도 했고 수방사령관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동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할 만한 분들이고 그러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모을 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네.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분이 또 군생활 야전에서는 구사단에서 되게 오래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문제 구사단 노태우의 구사단. 네, 거기도 되게 오래 하셔서 12.12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아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끈이 다 남아 있었으면 이번에 어떤 일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도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은 사실 한꺼번에 이걸 동원할 만큼 그만큼 또 세력이 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 그만큼 뭐 우리 군이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안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 이렇게 좀 극악한 이런 음모를 갖다가 꾸미더라도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사조직이나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다.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어쨌든 모의 과정이 있었을 게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었나요? 소극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낭설들이 돌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뭐다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이게 지상 부대들 투입할 수준이 되면은 꼭 거쳐가야 될 결국에 중요 포스트가 아까 얘기한 합참의장이랑 또 육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 사령관인데 네, 사령관입니다. 네. 과거에 1야전군, 3야전군이 합쳐져서 지금은 지작사가 됐는데 네. 지금 최근까지 이 지작사 사령관이 상당 기간 사실 유명무실했었어요. 이 지작사 사령관 여분이 포스타이신데 네. 전직 특수전 사령관이다가 아, 그래요? 네 2023년에 이 지작사 쪽으로 넘어오셨는데 네. 이분이 넘어오신 다음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아프다고 하면서 네. 꽤 오랫동안 알아 누워 계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최근까지 별로 이제 지휘권 행사 못 하시다가 네. 최근에야 이제 지작사령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아프실까 하는 이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얘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아마 지작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김영현 그 당시 처장이 뭔가 운을 띄웠다가 이분이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 여기 말려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일부러 알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습니다. 보이코트 형 태업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확인된 건 낭설. 아닌데 확인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사람의 네. 마음이란 게 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확인은 해야 되는 돌고 건데. 그리고 확실히 주변에 이 얘기를 갖다가 김영현 장관이 운을 띄운 거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주요 지휘관들 자리에서. 근데 지금 이분이 농담하시나 싶은 생각 그냥 그러니까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거 정말 거기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지휘관들은 얘들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일단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갈아치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특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한테 몇 번을 계엄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4월 총선 뒤에 특히 여러 번 들었는데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처음 듣는 얘기 갑자기 투입됐다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던 거고 일단 본인 자백을 한 건데 그런데 심지어 뭐 나중엔 자기가 진짜 할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말리기까지 했다라고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모의를 했던 거죠, 사실은. 모의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진 않았던 거죠. 네, 뭐 그만큼 적극적으로 막아설 만큼의 이제 강단은 없었던 분인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워낙 화를 잘 내는 분들이니까 그냥 욱하는 심정에서 그냥 털어놓는 얘기인가 보다 싶었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네? 라는 상황에서 거기서 뭐 더
제지를 못한 거죠. 네, 어떤 분은 알아눕고 네.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뭐 진짜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말려보려고 말을 꺼내봤으나 반응이 강경하자 그냥 수그라들고 가만히 있었다. 뭐 이런 가만히 있었던 정도는 아닌 것 같죠. 어쨌건 뭐 부대 동원을 갖다가 기획은 시키는 대로 했고, 했다. 그래서 뭐 특수전사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분명히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무슨 계획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이었을까요? 특전사를 일단 투입해가지고 국회를 장악을 하고 선관위 장악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씨의 이 망상대로 국민들이 정말 그랬나 보다. 국회가 나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군 전체가 사실 지지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도 그런 망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지금은 안 따라오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게 대세로 만들어 버리면은 확실하게 이 정치를 마비시키고 그런 식으로 장악을 해버리면은 다수의 소극적인 지휘관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심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채워놓은 분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강단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남아 있었다는 게 그런 식의 참 망상을 현실로 옮겨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망상 때문에 우리 군이 이렇게 사실 진짜 저도 알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부분이 그럼요. 있어요. 네.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있어도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또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라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군에.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아는 장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다들 진짜 충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되도록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한 귀로 흘려듣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고 일이 안 잡힌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놓고서 무슨 안보를 논한다는 건지 정말 기가 찹니다.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갑자기 또 히틀러가 생각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저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송을 갖다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지금 현직 대표죠.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네. 그죠. 이준석 의원이 SBS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딱 듣고서 무릎을 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거기서 딱 이준석 의원이 딱 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희대 한탕주의자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저 말이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줄줄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언제건 자기는 운이 따르기 때문에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진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역사에서 히틀러의 생각과 똑같거든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네. 그 당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말미까지 끝까지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거의 독일의 패배가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일 국민들을 갖다가 독려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저항했던 것이 이게 사연이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 역사에서는 가장 독일 역사의 미스테리하고 극적이었던 부분이 과거 독일의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나폴레옹 이전에 18세기 그 당시 프로이센의 명군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프로이센 대왕이 그 당시에 7년 전쟁 때 막판에 이 주변 연합군들의 세력에 밀려갖고 거의 이 패배 직전까지 몰려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황제가 딱 사망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황제가 사망을 하고 그다음 굉장히 프리드리 대왕을 사모하는 새로운 표트르 황제가 딱 표트르 3세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린 전쟁에서 빠진다. 그래서 러시아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동맹군의 힘이 와해가 되면서
갑자기 프리드리 대왕이 승리를 해버리는 네.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버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히틀러가 자기에게도 분명히 그런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아, 네. 지금 이러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의 기세등등한 저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그 동맹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건 아니면 뭐 처칠이 갑자기 쓰러지건 스탈린이 갑자기 뭐 정변에 의해서 망가지건 간에 갑자기 누구 한 명이 죽으면서 다들 와해가 되고 다시 우리 독일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연합군이 베를린으로 진격해 올 때까지도 그 말만 되뇌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한탕주의가 저는 그냥 역사 속에서 진짜 갈 때까지 간 지도자의 망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림자가 보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슬픈 일인데요. 어쨌든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히틀러가 망신 나라는 독일을 수십 년 동안 고초를 겪게 만들었단 말이죠. 정말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끌어내릴 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출할 분은 다시는 그런 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서 좀 이 상황을 좀 잘 복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씨의 이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가 우리나라 군과 군사력이 얼마나 이 큰 피해를 끼쳤는지 알게 되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승병 박사님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창 여기에 메뉴에 상단 링크 들어가시면 통통몰 앱 가입하실 수 있고 거기서 그 회원 고유번호 코드 복사 붙여넣기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하시면 이벤트 참여 가능하시고요. 2,000 통통코인 매일 지급해드리고요. 댓글 다실 경우는 하루에 5번까지 5,000 통통코인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고정 링크 또는 아래 더보기란 참조해 주시고요. 매일 11시에 저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하니까 내일도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몰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